어머니, 저 미연인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은 더 높고 살가웠어요. 시장 잡판에서 먼지 덜이를 탁탁 털어내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이런 식의 연락은 보통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전조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오늘 오후에 꼭 가야 할 곳이 생겨서요. 저희 민준이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일이냐, 어디 급한 데라도 가니. 제가 무심한 청무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아휴, 어머니, 제가 꾸준히 봉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희귀병 앓는 아이들 돕는 곳이요. 오늘 거기서 중요한 회의가 잡혔지 뭐예요. 후원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지, 또 어떤 아이들을 새로 도울지 결정하는 자리라 제가 꼭 참석해야 하네요. 희귀병 아이들, 봉사 후원금,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유독 제 며느리 서미연의 입에서 나올 때면 저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냈어요. 마치 값비싼 비단위에 서툰 솜씨로 술을 놓은 것처럼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 좋은 일 하는구나. 저는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어. 속마음이야. 어떠든 며느리가 내세운 명분은 차마 거절할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럼요, 어머니. 세상에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형편도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살아야죠. 기태 씨도 제 뜻을 존중해주고요. 남편인 제 아들까지 끌어들이며 자신의 선행을 포장하는 솜씨는 참으로 냉수능 난했습니다. 저는 더는 말을 섞지 않고 알았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땀 흘려 일하는 시장 바닥에 소음 속에서 며느리의 그 유난히 맑고 고상한 목소리 많이 이질적으로 귀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서 아들 기태가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더운데 오시니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은 무슨 그나저나 미연이는 안 그래도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 여보, 어머니 오셨어. 아들이 거실을 향해 외치자 안방에서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차림새가 좀 이상했어요. 봉사 단체 회의에 간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과하게 꾸민 모습이었죠. 하늘하늘한 원피스는 갓빛살 보였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손질한 듯 단정했습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는 제 코를 자극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급한 회의만 아니면 이런 부탁 안 드리는 건데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눈은 제 얼굴이 아닌 아파트 현관 어딘가를 향해 있었어요. 우리 미연이 저렇게 착해서 어떻게 자기 몸도 성치 않으면서 남 돕는 일에는 저렇게 발받고 나서니 당신은 정말 천사야. 아들여서는 팔을 출처럼 자기 아내 어깨를 감싸며 대견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제 아들은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할 줄을 몰랐죠. 며느리의 저 완벽한 연기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민준이 간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저녁은 배달시켜 주셔도 돼요. 제가 저녁값은 따로 챙겨드릴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올 마라, 내 어머니. 그럼 민준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손주 녀석에게 입을 맞춘 며느리는 하이의 소리를 또 갈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고요. 저는 그 꼴을 보다가 나직이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손주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워락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이 귀한 내 새끼 내 손주를 보고 있냐라면 며느리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고 냈습니다. 아들 녀석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며 금방 자리를 떴고 집에는 저와 민준이 단둘만 남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그림도 그리고 텔레비전 만화 영화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놀던 민준이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할머니 추워요. 아들 내외는 더위를 유독 많이 타서 에어컨을 늘 춥다 싶을 정도로 세게 틀어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냉기가 돌 정도인데도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냈죠. 네, 오냐 우리 강아지 입을 덮어줄게. 감기되면 안 되지. 나는 민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리모컨으로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얇은 담요라도 하나 꺼내오려고 안방으로 들어서서요. 아들 내 외가 쓰는 안방은 언제나 그랬듯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적인 깔끔함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 대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죠. 강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북박이장을 열었습니다. 윗칸에는 계절 지난 옷들이, 아래칸에는 부부의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걸려 있었어요. 이불은 맨유칸 구석에 넣어두었을 터냈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하고 손을 뻗어 이불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툼한 겨울 이불을 몇 개 옆으로 밀어내자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한 마음의 옷가지들을 헤집어 보니 그 안에는 왠지 튼 회색의 소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아이의 책가방만 한 크기의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물건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가게 운영이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애들이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아픈 아이들을 돕느라 자기 용돈까지 포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 집에 금고라니요. 그것도 이렇게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둘 정도로 비밀스러운 금고가 말입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 그것도 부부의 사적인 공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성과 저 금고 안에 아들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무언가가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저는 박순희입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찜찜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고 귀 막으며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이라면 저는 지옥불을 하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는 어미이자 할미였어요. 그래, 확인해보자. 만약 별거 아니라면, 내가 오해한 거라면 조용히 다시 닫아두면 그만이야. 저는 금고를 조심스럽게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전자식 버튼이 달린 최신형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구조였죠. 저는 21번 고르고 면을 2의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럼 아들 녀석 생일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민준이 생일, 생각나는 숫자를 모두 눌러봤지만 굳게 닫힌 금고는 믿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던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이의 성격 남편을 위하는 척하지만 교묘하게 자기 실속을 자리는 그 아이의 성격 말입니다. 그리고 늘 아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내 아들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아들 김기태의 생일을 빅짧은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예상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곧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동시에 미녀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금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 같은 것들은 없었어요. 대신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 띠지로 묶인 5만원권 돈다발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만 원은 좋긴 넘어 보이는 거액의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다발 옆에는 비닐 파일에 담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돈이 벌벌 떨리는 것을 SO 진정시키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일반적인 주식이나 펀드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VIP 고객 전용 고수익 보장 상품, 월 20% 수익 원금, 300% 보장 같은 누가 봐도 허황되고 사기성 짙은 문구들이 화려한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투자 회사의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고 계약자 이름 난에는 선명하게 성미원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돕는다며 후원금 회의에 간다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집을 나선면을 이 가게가 힘들어 돈이 없다며 한숨 쉬던 내 아들.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 뒤에 숨겨져 있던 20커먼 돈다발과 사기 계약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분노로 하얗게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비나 사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아들의 피담 어린 돈을 어쩌면 제가 가게 차리라고 보태주었던 돈까지 전부 빼돌려버린 추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계약서를 꽉 옮겨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펴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만화영화 소리와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죠. 지금 이 앞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저 평화로운 소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분노에만 떨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먼저 금고 전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장롱의 어느 구석에 어떻게 숨겨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고 나서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인 5만원권 돈다발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은행띠지가 그대로 감겨있는 묶음도 있었고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듯한 뭉치도 있었어요. 그 돈 한 장 한 장에 내 아들을 고단한 땀방울과 내 손주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다시금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다음은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혹여나 그림자가 생길까 글자가 흐릿하게 나올까 싶어 안방에 불을 모두 켜고 한 장 한 장 서류의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꼼꼼하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주식회사 골드성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옆에 적힌 VIP 고객 전용 월 20% 확정 수익 같은 문구들은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보낸 제기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알려주고 있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노력 없는 대가는 반드시 더 큰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휴대폰에 담고 나니 이제 이 물건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요. 저 교활한 아이가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기 전에 모습을 기억해냐며 돈다발과 서류 뭉치를 원래의 순서대로 금고 안에 넣었어요. 금고 문을 닫고 아들의 생일을 다시 한번 눌러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숨겨져 있던 장롱 익한 겨울 이불 더미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금고를 밀어 넣었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원상 복구하고 나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치 엄청난 중로통이라도 마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거실에서 민준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얼굴 근육을 애써 풀며 얇은 여름 이불 하나를 들고 안방을 나섰습니다. 우리 강아지 추웠구나. 할머니가 이불 찾느라 늦었네. 저는 민준이의 몸에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죄책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어린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어미가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할미가 반드시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평간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아, 엄마 왔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밝고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톤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며느리는 제게다가 와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유,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지 뭐예요. 오늘 새로 돕기로 한 아이 사연이 너무 딱해서 다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이 통통 부었죠. 며느리는 제게 자기 얼굴을 들이며 말했지만 그 눈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으로 대단한 연기다라고 생각하며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고생이 많았다. 좋은 일 하려면 몸이 고단한 법이지. 그럼요, 어머니.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제 작은 수고로 한 아이라도 더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녀석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앞방문 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 아이는 지금 제 앞에서 성녀 연기를 펼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장롱 속 금고 생각뿐인 겁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랑 잘 놀았어. 말썽 안 부렸고. 그럼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거실에서 그림도 그리고 얌전히 잘 놀았어요. 다행이다. 혹시 안방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아기는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있는데 민준이가 만지면 깨질까 봐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화장품은 핑계일 뿐 진짜 목적은 금고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겠죠. 저는 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너희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민준이랑 내내 거실에만 있었는걸. 애들은 한눈 팔면 사고치기 심상해자니.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며느리의 어깨에서 힘이 살짝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확신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 대결이 될 것이었어요. 저와 아이가 제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처럼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제가 오늘 회의에서 좋은 차를 선물 받았거든요. 그럼 한 잔 마셔볼까? 며느리가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차잔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저녁 종합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앵커는 이런저런 사회 소식을 전하다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기에 대한 꼭지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때다 싶었어요. 어머니 세상에 저것 좀 봐. 저는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차잔을 든 생반을 들고 거실로 나오다 말고 화면을 쳐다봤어요. 화면 소개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로우 자금을 투자, 사기로 모두 날렸다는 내용이었죠. 요즘 저런 게 극성이라더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나처럼 나이 먹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하기 쉽겠니? 제가 한탄하듯 말하자 며느리가 차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저런 거니요? 욕심은 많은데 정보는 없는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다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어요. 다 어디서 거서 그런 거죠.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근거 안에서 봤던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저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 많이 아마 모를 겁니다. 자신은 저 화면 속의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보가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굳겨 믿고 있을 테니까요. 그도 그렇지. 사람을 속이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쁘죠. 하지만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돈은 자기가 똑똑하게 지켜야 해요. 아무나 믿고 덥석 돈을 맡기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좋은 정보는요.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아는 법이거든요.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는 극육 전문가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오만하고 거침없는 태도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벌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한 자신감이 언젠가 저 아이의 발목을 잡게 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었어요. 차 드세요. 어머니, 쉽겠어요. 며느리가 제게 차잔을 내밀었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지만 제 속은 이미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저 오만한 자신감에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내 아들과 손주를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그 대가를 서미연이라는 저 며느리에게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차잔을 내려놓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손님들을 맞으며 목청껏 외치고 흥정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좌판의 시끌벅적함과 화이기 속에서만 저는 잠시나마 머릿속의 지옥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온전한 도피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분노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벌이고 있는 이 사기극의 전모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장 무지한 방관자인 내 아들 기태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며칠을 벼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냐? 저녁은 먹었고, 엄마, 웬일이야? 웬일은 그냥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지. 너 요새 바쁘냐? 얼굴 보기가 영 힘드네? 아무래도 가게 일이 바쁘지? 그래도 저녁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 잠깐 시간 좀 내라. 너희 가게 근처로 갈 테니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겠죠. 미연이한테는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 걱정 말고 오랜만에 엄마랑 아들이랑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것도 못한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마지막에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판을 정리하고 아들 가게 근처의 돼지고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자 피곤에 절은 얼굴에 아들이 식당으로 들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아들을 보니 속에서 처음부터 천불이 났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일이 많이 고단한가 보구나. 헬스케졌네.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엄마는 괜찮아? 시장에 힘들 텐데 나는 매일 하는 일이라 괜찮다. 너나 잘 챙겨라. 우리는 마주 앉아 국밥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이 앞에 놓이자 저는
아들의 그릇에 깍두기를 듬뿍 올려주며 넌 지심으로 왔어요. 가게는 어떠냐? 장사는 잘 되고 제 질문에 아들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분명 작년보다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 자재값이며 인건비며 오르지 않는 게 없으니 매달 카드 갚맞기도 빠듯해. 미연이는 뭐라고 하든 미연이도 속상해야지. 나보다 더 아끼고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돈 관리라도 더 잘해보겠다며 매일 밤 가게 보투려다 보고 있어. 그런 거 보면 내가 미안해서 죽겠어.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 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기 투자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겠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미연이가 생활력이 강하니 다행이구나. 얼마 전에는 봉사활동도 한다던데 바쁜 와중에 대단하다. 아, 그거 나도 처음에는 말렸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는데 무슨 남을 돕냐고. 그런데 미연이가 그러더라. 돈으로 돕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돕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 말 듣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나는 내 앞가림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더라고. 아들은 진심으로 자기 아내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눈망울을 보니 차마 그 봉사활동이라는 건부 거짓말이다 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진실을 말해봤자 아들은 충격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제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를 감싸며 저와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몰라요. 안들 말이죠. 저는 이 싸움에서 아들을 제 편으로 만들어야 하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별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 내 아내가 속이 깊네. 그런 아내를 둬서 너는 참 복받은 놈이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칭찬에 기분이 좋은지 멋쩍게 웃으며 국밥을 한 술 크게 떴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해온 제게 컴퓨터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저는 며느리가 말했던 희귀병 아동 후원 단체의 이름을 더듬더듬 검색창에 쳐넣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몇 개의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후원 단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 같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유명 포털 사이트의 카페 목록에 아주 작은 이름으로 그 단체가 있을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조악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체 회원수는 고작 20명 남짓이었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글은 석 달 전의 것이었어요. 후원 현황이라는 게시판에는 며느리가 찍어 올린 듯한 통장 입금 내역 사진 몇 장이 전부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 계좌는 단체의 이름이 아닌 서미연이라는 며느리 개인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카페 곳곳에는 함께하는 우리 따뜻한 세상 같은 감성적인 문구들이 조잡한 디자인으로 닫혀 있었는데 그 문체를 보니 며느리가 직접 쓴 것이 분명했어요. 기가 막혔어. 이건 봉사단체를 가장한 개인의 돈벌이 창구에 불과했어요. 어쩌면 저 20명 남짓한 회원들도 모두 며느리가 만들어낸 유령 아이디일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카페의 모든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어요. 다음은 투자 회사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사진을 확대해 주식회사 골드성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끔찍하고 잘망적인 것들이었어요. 경고 신종 폰지 사기 골드성 주의보 주부 및 은퇴자 상대 피해 급증월 20% 수익 및 기 알고 보니 돌려막기 골드성 대표 잠적살 뉴스 기사의 제목들만 봐도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내려 관련 블록이나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도 들어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저마다의 절절한 사연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을 날린 사람, 노후 생활비를 모두 잃은 사람,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와 함께 생긴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읽는 내내 제 일처럼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사기 수법은 면을 위해 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소수 VIP만 아는 정보, 안전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기극의 공범이거나 혹은 가장 어리석은 최상의 투자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피담 어린 돈을, 어쩌면 제가 보태준 소중한 돈을 이런 허망한 거품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문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굴들 위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천사라고 믿고 있는 내 아들 기태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만 했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제 두 눈만이 차갑고 결연한 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작전은 치밀을 했습니다. 며느리처럼 영악하고 의심 많은 아이를 상대로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꼬리를 잡고 숨어버릴 게 뻔했어요. 저는 며칠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저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아들, 내 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나다 주말에 별다른 약속 없으면 우리 집으로 저녁이나 먹으러 오느라 기태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푸짐하게 해놓으려고. 제 목소리는 더 없이 인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니 이내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 어머니, 저희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주말에 어머니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거짓말, 제가 부르지 않았다면 주말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을 아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토요일 저녁 6시쯤 민준이 데리고 천천히 넘어오너라.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 일을 마치자마자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푹 삶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무치고 손주가 잘 먹는 생선전을 부쳤어요. 일부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어땠다고 풍요로운 분위기, 의심의 여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섰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와, 무슨 잔칫날이야?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 자마자 감탄과 미안함이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식탁으로 이끌었어요. 고생은 무슨, 내 새끼 내 손주먹일 건데 얼른 들 앉아라. 음식 식겠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해준 갈비찜을 정신없이 뜯었고 민준이는 생선전을 입에 물고 행복히 했어요. 며느리 역시 어머니 잡채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라며 연신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그림이었죠. 저는 그 평화로운 그림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덧칠 롤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무릅이 이것을 무려 제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나도 이제 나이는 못 속이나 보다. 요즘 들어 부쩍 허리도 아프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가 않네. 제 말에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시라고 했잖아. 이제 시장 일 좀 줄이고 쉬엄쉬엄 하셔야지. 라고 마음대로 되나. 내가 손 놓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 동료인 영자 씨를 만났는데 그 집은 아들이 투자를 잘해서 노후 준비를 끝났다더라. 무슨 정부에서 하는 안전한 채권 펀드인가 뭔가에 목도를 넣어놨더니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나와서 시장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듣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모르겠다. 저는 영자 씨라는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내며 제 처지를 한껏 불쌍하게 포장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채권 펀드요? 아유,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안전하고 좋다던데. 제가 순진하게 묻자 며느리가 전문가 행세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수익률이 얼마나 낮은데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상 돈을 까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자 아주머니는 금융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만족하시는 거고요. 그건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묶여두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안전하잖아. 엄마 돈은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지. 아들이 불안한 듯 제 편을 들자 며느리가 아들을 핀 잔주들 쳐다봤습니다. 기태 씨,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건 당신 어머님 노후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위험한 길로 이끌겠어요. 다 어머니 편안하게 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며느리는 순식간에 아들의 입을 막고 다시 제게로 몸을 돌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아는 엄청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어머니는 가족이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안전하고 수익률도 확실하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순진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에게 매달렸습니다. 정말이냐? 그런 게 정말 있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히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건데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제가 어머니 노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는 마치 구세주라도 된 양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식탁 위에서의 대화만으로는 법적인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발뺌할 수 없도록 자기 입으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덧떨고 더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미연아, 나다. 어제 내가 한 얘기 말이다.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다가 한숨도 못 잤다.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래, 나도 이제 시장 일은 너무 힘들고 너만 믿고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래도 영 불안해서 말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제 말에 며느리는 퀴즈를 불렀을 겁니다. 제가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며느리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재빨리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이제부터 며느리가 하는 모든 말은 그녀의 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골드 성녀 어머니, 황금나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돈이 열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그럼 거기다 돈을 맡기면 원금은 정말 안전한 거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건 알리면 나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제 절박한 연기에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부드러우세요. 원금은 회사에서 100% 보장해줘요. 계약서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요. 이건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수익률은 수십 배인 상품이라니까요. 수익률이 그렇게 좋다고 한 달에 얼마나 보는데 제가 투자한 상품은요. 한 달에 20%씩 이자가 붙어요. 제가 이미 제 돈으로 투자해서 몇 달 만에 2배 가까이 불렸잖아요. 어머니도 저처럼 하실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안 넘어간 척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게 돈을 굴리고 있는지,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모든 허황된 자랑과 사기성 짙은 약속들이 제 휴대폰 안에 차곡차곡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나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모료 어머니 다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이 상품이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금방 마감되거든요. 결정하셨을 때 빨리 잡아야 해요.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모았어요. 저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오늘 내일 중으로 돈 정리해서 다시 연락하마.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통화 녹음이라고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더 단으로 걸어 들어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이 덫을 거두어 올려 잔인한 사냥의 끝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난 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 내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까발리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과 이 싸움을 가장 확실하고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계산에 팽팽하게 맞췄죠. 결국 승리한 것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다져온 제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어설픈 감정 폭발은 상원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시장에 나가는 대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동네 사진관으로 향했어요. 휴대폰 속에 담긴 증거 사진들을 모두 인화하기 위해서였죠. 젊은 사진관 주인은 제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진들을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다설이랑 돈 사진인데요. 이걸 다 인화하시게요. 그래, 가장 좋은 종이로 아주 선명하게 뽑아주게 한 장도 빠짐없이 제 단호한 태도의 주인은 더는 묻지 않고 기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는 며느리의 조약이 담긴 증거들이 쨍한 색감의 사진으로 한 장씩 토해져 나왔습니다. 장롱 속 근거의 모습, 수북이 쌓인 돈다발, 그리고 주식회사 골드성의 사기 계약서까지.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이것들이 곧 며느리의 목을 겨울날 가로운 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네 문구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큰 누런 서류 봉투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근처 PC방으로 들어가 전날 밤새도록 찾아낸 증거들을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던 유령 봉사단체 카페의 화면 캡처 골드 성의 폰지 사기라는 것을 알리는 뉴스 기사들, 가리고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문까지 수십 장의 A4 용지를 출력하고 나니 손에 들린 종이 뭉치가 마치 며느리의 재해 목록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물들을 서류 봉투 안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운 목소리를 냈어요. 기태냐? 오늘 저녁 미연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저 모나라.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할 얘기 아니다. 너희 두 사람이 반드시 직접 보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민준이는 이후 집에 잠시만 맡기고 너희 둘만 와. 그리고 절대 늦지 마라.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아들도 느꼈을 겁니다. 아들은 불안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혹시 어디 안 좋아? 라면 물었지만 저는 와서 보면 안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저를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계획한 심판의 서막이었으니까요. 약속한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거실 테이블 위를 깨끗하게 치우고 차가운 녹차 두 잔만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증거가 담긴 누런 서류 봉투를 테이블의 정중앙 마치 재판장의 판결문처럼 위압적으로 놓아두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켜고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집 제 영역 안에서 저는 오늘 이 재판의 판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안으로 틀어섰습니다. 아들 기태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며느리 서미연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권유한 투자에 제가 넘어가 제3직도를 넘겨주려는 자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 오라셔서 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며느리가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턱짓으로 맞은 편 소파를 가리켰어요. 두 손 앉아라 재산을 한 태도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제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펴고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겪는지라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숨막히는 침묵을 충분히 즐긴 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며느리의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위선적인 무기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미연아 제가 나직이 부르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나는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 어려운 살림에도 아픈 아이들을 돕겠다고 발 뻗고 나서는 걸 보면서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돕고 있다는 그 아이들 이야기가 좀 듣고 싶구나. 얼마나 마음 아픈 사연들이 있기에 우리 미연이가 저렇게까지 애를 쓰는지 이 시어미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제 질문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슬픈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들 사연은 말로 다 못해요. 부모도 없이 병마랑 싸우는 아이도 있고 비싼 약값이 없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생각하면 저희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참으로 유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연극을 끝까지 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앓는 아이들인데 이름이라도 알면 내가 절에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싶구나. 아,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어머니,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부모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운영한다는 그 봉사단체는 어떤 곳이냐? 나도 적은 돈이나마 못하고 싶은데 믿을 만한 곳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제 집요한 질문에 며느 이의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서 가장 위에 있던 증거물 유령 봉사단체 카페를 캡처한 종이들을 꺼내 며느 이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너가 말하는 단체가 혹시 여긴 이면을 이의 눈이 재성과 종이를 번갈아 보며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캡처된 화면 수기는 조악한 디자인의 카페와 서미연 이름으로 된 후원 계좌 번호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회원수가 20명 남짓의 후원 계좌는 4개인 통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내가 말하던 그 대단한 봉사단체의 실체인 거냐?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이건 제가 뜬 맞는 몇몇 사람들과 작게 시작한 거라 아직 시스템이 미흡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순간 저는 봉투 안에서 두 번째 증거물들을 꺼내 그 위로 흩뿌렸습니다. 장롱 속 근거에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어요. 테이블 위로 선명한 색감의 돈다발과 골드성 계약서 사진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해라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 건 이 아픈 아이들 후원금이 아니라 너의 황금 나무를 키우기 위한 쌈짓 돈이었나 보군. 이제 설명 좀 해보려. 미연아,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것이며 이 계약서는 대체 무엇인지 말이다. 사진을 본 며느 이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 기태는 더욱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위에 널린 사진들과 제 빛이 된 아내의 얼굴,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면을 위에 추악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말을 해보라니까 왜 말이 없어? 제 차가운 추궁에 며느리는 한동안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며느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실로 대단한 연기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증거 앞에서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대신 눈물로 상황을 무면하려 들단 이어 흐흐흐,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르실 수가 있어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셨어요. 다 오해라고요.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저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약한 제 아들 기태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해봐. 엄마, 미연이가 저렇게 오는 걸 보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당신 어서 말해봐. 이게 다 뭐냐고. 아들은 면을 위해 팔을 잡고 흔들며 다 끝쳤어.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기태 씨, 미안해요.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사실 이 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따로 모은 돈이에요. 당신 가게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아내로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게 너무 속상해서 남들처럼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돈을 불려서 당신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비상금이라고요. 참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였으니 자신을 희생적인 아내로 저를 아들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며느리 일을 오해하고 다 끝이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드는 완벽한 각본이었죠. 아들은 그 말에 완전히 동요하는 듯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저를 향해 원망스럽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들었지? 미연이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 엄마가 오해한 거야. 당신 왜 그런 걸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오해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들은 어느새 면을 위해 편에서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저렇게 어리석고 물러터진 아들을 키운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마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상금이라고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고 치자 가게가 힘든 네 안으로서 어떻게든 돈을 불려보고 싶었다. 참으로 가득한 마음이다. 그런데 그 가득한 마음으로 너는 너의 시어미가 평생 모은 쌈짓돈까지 노렸다구나. 제 말에 면을 위해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무슨 말이냐고. 그래, 내가 똑똑히 들려주마.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는지 말이다. 저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사실에는 며느리와 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수익률도 낮고 위험해요. 제가 아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저한테 맡기시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정말이냐? 그런 게 정말 있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히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걱정 부드럽게 하세요. 원금은 회사에서 100% 보장해줘요. 계약서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요. 제가 이미 제도놈으로 투자해서 몇 달 만에 2배 가까이 불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이 상품이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금방 마감되거든요. 녹음된 대화가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아들의 얼굴은 10번 걷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소리로 원금 100% 보장을 운운하며 제게 투자를 종용하는 대목이 흘러나올 때 며느리는 거의 실신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길고 긴 녹음이 마침내 끝났을 거실에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이것도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 언니 아들 기태가 얼어붙을 듯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낮고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어요.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엄마의 전 재산까지 노렸어. 그것도 아픈 아이들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서. 기태 씨, 그건 정말 오해야. 나는 그냥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닥쳐,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짐승의 포유와도 같은 소리였어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아끼고 아껴 쓴다고 해서, 나는 더 허리 뒤를 졸라매면서 내가 아픈 아이들 돕는다고 해서, 나는 내 아내가 천사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대답해, 섬위원, 대답하라고.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눈에서는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저 처절한 절기는 결국 제게 하는 원망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왜 이런 여자를 며느로 들었냐고, 왜 진작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온몸으로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폭풍은 제 아들이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시련이었으니까요. 어리석음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단단해져야만 하는 통과일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집안을 뒤흔들던 아들의 분노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아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한 번, 그리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자기 아내를 가르쳤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들의 관계에 내려진 사망선과도 같았습니다. 거짓말증이 그날 밤 재직 거실에서는 한 남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는 비수처럼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반의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제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연기가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자의 절망적인 통곡이었어요. 궁지에 몰린 주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모든 변명과 눈물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든 것이었죠. 그리고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상대가 누굴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시어머니랑 기태 씨가 나 괴롭혀 나 좀 살려줘. 며느리는 온갖 과장을 섞어가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피해자인 양꾸며 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안사도 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며느리는 횡설수설하며 울부짖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원군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와 아들을 노려봤어요. 저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한 번은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를 저렇게 만든 데에는 그 부모의 책임도 분명 있을 것이라 짐작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이 추악한 연극에 관련된 모든 배우를 한 무대 위에 올려놓고 끝장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20분쯤 지났을까요?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멍하니 앉아있자 제가 직접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 밖에는 잔뜩 상기된 얼굴에 안사도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안사돈 즉 며느로의 아버지가 됐뜸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안사돈 내 역시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고요. 우선 들어와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태연하게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었습니다. 안사돈 내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울고 있는 자기 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여보, 괜찮음? 누가 때리기라도 한 거야? 그들은 테이블 위에 널린 증거 사진들과 넋이 나간 제 아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오로지 자기 딸의 안위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한바탕 모성애와 부성애가 넘치는 상봉 연극이 끝나고 나서야 안사돈이 매서운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제가 지금 사돈댁에 따지러 온 건 아닙니다만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닐니까. 아무리 부부싸움 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이 중간에서 애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미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안사돈의 말에 저는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지금 제 딸이 여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설령 우리 미연이가 살림의 존 버튼이 되어볼까 싶어서 돈을 좀 굴리다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요즘 세상에 투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도둑 취급하고 죄인 만들어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 부모의 그 딸이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자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감싸고도는 저번 뻔함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증거가 더 확실한 법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거실에는 다시 한번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수익률도 낮고 위험해요. 원금은 회사에서 100% 보장해줘요. 이 상품이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금방 나가버렸거든요. 자신들의 길어 직접 딸의 목소리를 듣게 된 안사돈 내외의 표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없고 이내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는 당황과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제게 원금 보장을 운운하며 투자를 종용하는 대목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적막이 거실을 감췄습니다. 안사돈 내외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린 듯 보였어요. 그들은 자기 딸을 한번 그리고 저를 한번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남편 몰래 가게 돈을 빼돌려 사기성 짙은 투자에서 다 붓고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같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 사도 너름들께서 보시기엔 그저 작은 실수입니까? 제 질문에 안사돈 내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널린 증거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진들과 서류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돕는다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뒤로는 자기 이식을 차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한 가득한 노력으로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사기, 횡령, 어느 쪽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두 분께서 오셨으니 잘 됐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두 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 뜻대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낫겠습니까?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안사돈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이 사태가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아닌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안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딸에게 물었습니다. 미연아, 이게 다 사실이냐? 너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무언의 자백이었죠. 안사돈 내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금지옥협처럼 키운 딸이 얼마나 무섭고 추악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붙이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제 마지막 말이 경찰서로 가겠다는 그 선언이 안사돈 내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듯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사돈은 계속해서 마른 손으로 자기 딸의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감싸기가 아닌 참담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가겠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빼돌린 돈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제발 경찰서 같은 곳은 아인생 망치는 일은 안사돈이 거의 빌다시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며느리의 아버지 역시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늙고 지친 얼굴로 고개를 조아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부인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저 자기 딸이 범죄자가 되는 것 가문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주머니 속에서 그리고 아들 기태의 주머니 속에서 동시에 유행하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요한 뉴스 속보가 있을 때 울리는 알림음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도 아직은 제 편인 모양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 화면이 모두에게 보이도록 들어 올리며 그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월 20% 수익 포장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 주식회사 골드성 대표 이모 씨 해외 도주 직전 공항에서 긴급 체포 경찰 회사 자산 동결 조치 투자금 전에 퇴수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는 동안 그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단어온 전망을 내뱉었을 때 며느리 선미원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절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욕망, 모든 계획,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린 데서 오는 영혼의 파괴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를 지워뜨리며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닐 거야.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안 사돈 내 외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아들 가게에 돈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며느리가 쏟아부은 그 거액에 돈이 공중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그들이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아비 교환가도 같은 소란 속에서 믿음도 하지 않고 있던 단 한 사람, 바로 제 아들 기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고 분노하며 지새운 아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결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서 발작하듯 울부짖는 자기 아내의 길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우뚝 서서 싸늘하게 시그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어요. 성미연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아들은 고개를 돌려 안사돈 내외까지 시야에 담았습니다. 이제 당신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나는 당장 서미원 씨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상대로 내가 아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횡령, 사기,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나는 내 아들 민준이를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단 하루도 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친건, 양육건 모두 내가 가져올 겁니다. 당신들이 내 돈을 갚는 갚지 못하든 나는 당신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안사돈 내외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두 번째 길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이 내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잃어버린 투자금이 아니라 내 통장에서 사라진 첫 번째 돈부터 마지막 돈까지 그 원금 전부를 말입니다. 당신들의 차를 팔든 집을 담보로 잡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하십시오. 기한은 한 달을
주겠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킨다면 이혼은 민준이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통보이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의 눈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안의 아기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엄마가 마무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겨 주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한 남자로 바로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안사돈 내 외와 며느리의 얘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당신 딸 서미연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설렜한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패로 삼았어요. 그 죄는 돈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너는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물론 단 한 분의 월급도 받지 않고 하는 무급 봉사다. 내가 상상하는 그런 고상하고 편안한 곳이 아닐 거다. 내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내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사람들을 위해 땀을 흘리게 될 게다. 그곳에서 너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내 아들의 아내로 내 손주민준이의 어미로 남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아침 당장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제 선언을 끝으로 길고 길었던 재판은 막을 내렸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패배자들의 무겁고 축축한 침묵만이 앞으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죗값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가 내린 선을 한 선원의 궤도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안사돈 내부는 딸의 인생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아비규환의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는 대신 제 아들 기태를 통해 건조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보고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좌판을 펼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방금 장모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그 목소리는 밤새 잠을 설친 듯 쉬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뭐라더냐. 아버님 차 오늘 오전에 중고차 맘에 상해 넘기셨대. 생각보다 값을 제대로 못 받아서 속상해 하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폐물이며 가방 같은 것도 지금 여기저기 내놓고 알아보시는 중인가 봐. 그러라고 해. 자기들이 뿌린 씨, 자기들이 거두는 것뿐이니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문을 닫은 것입니다. 제 일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한 가족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분명 그들 부부 사이에서도 다 너 때문이야. 당신이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하는 수많은 다툼과 원망이 오고 갔을 테고 며느리는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멍해가 되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안사돈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갔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딸의 죄를 덮으려는 조급함이 묻어났다면 이제는 그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기계적인 의무감과 깊은 피로감만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고 해요. 안사돈 역시 아들에게 그 어떤 변명이나 하소연도 하지 못했고요. 그 침묵의 통화가 그들 사이에 남은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들의 통장으로 첫 번째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며칠 뒤에 3천만 원 그들이 아끼던 자산들이 하나씩 현금으로 바뀌어 아들의 통장 잔고를 채워나갔어요. 약속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마침내 며느리가 빼돌렸던 원금 전액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며느리는 집안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매일 밤 늦게 귀가하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 거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들의 관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온전히 그들 두 사람의 몫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이 기회의 아들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들을 제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 가기에 지난 3년간의 모든 장부와 통장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기태야 앉아봐라. 제 집의 낡은 부엌 식탁은 아들을 위한 혹독한 금융 치료실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업체의 사장이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손금 보듯이 깨고 있어야 하는 법이야. 저는 평생 시장에서 몸으로 배운 저만의 장부 정리 방식과 돈 관리 노하우를 아들에게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숫자에 머리를 싸세던 아들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가게에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가장이자 대표였는지를 깨닫고 몇 번이고 제기에 사죄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미원이한테만 맡겨두고 나 몰라라 했으니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나도 알았으면 됐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돈, 내 가정을 내 손으로 직접 지켜나가면 되는 게야. 저는 아들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모든 거래 내역이 제 휴대폰으로도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매주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비만이 입금되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카드로 결제되는 모든 내용 역시 아들과 제기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도록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단돈 100원이라도 함부로 쓸 수 있는 구멍은 없었습니다. 가정의 경제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권력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1년간의 봉사가 시작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원피스 대신 색바른 티셔츠에 홀렁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가자,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시의 후미지고 낡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자선단체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매일 수백 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허름하고 낡은 사랑의 금식소였습니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서자 음식물 쓰레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후끈한 열기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이 거대한 소트를 젓고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를 다듬으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압도적인 생존의 현장 앞에서 질렸다는 듯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안에서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 언니 웬일이야? 급식소의 소장인 왕 언니였습니다. 시장에서부터 알고 지낸 저와는 의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저는 왕 언니에게 다가가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언니 내 며느리야. 오늘부터 여기서 1년 동안 신세 좀 지기로 했어. 오메 이게 누구야? 말로만 듣던 그 예쁜 며느리네. 근데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야? 왕 언니는 고무장갑을 끼운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곱게 관리받던 며느리의 손과 평생 노동으로 다져진 왕 언니의 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며느리는 즐겁하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왕 언니의 악력은 장사라도 되는 양 엄청났어요. 그런데 언니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긴 어쩐 일로 몸으로 배워야 할 게 좀 있는 애라. 내가 언니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거야. 앞으로 2년 동안 이 급식소에서 가장 힘들고 구조님 한 꼴라서 시켜줘. 절대로 봐주지 말고 아주 호되게 다뤄줘. 그래야 애가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아서 그래. 제 말에 왕 언니는 눈을 빛내며 제 의도를 파악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케이 접수했어. 걱정 마 순이 언니 내 별명이 괜히 군기반장이겠어? 내가 아주 뼛속까지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줄 테니. 자, 세대, 이리 와서 앞치마부터 둘러 저기 산 더미처럼 쌓인 양파랑 감자 보이지? 오늘 점심 나가기 전까지 저거 다 못 가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왕 언니는 며느리의 등을 퍽하고 치며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그 눈길을 외면하고 조용히 급식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1년이라는 시간은 며느리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 지옥의 불길 속에서 재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저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이 강산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들 기태였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더 이상 제 앞에서 어리숙한 표정을 짓거나 아내 눈치를 보는 물러 터진 남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 가게 일을 마치면 집에 돌아와 그날의 장부를 복기하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틈틈이 경영 관련 서적까지 읽으며 스스로를 단련호이 기능듬직한 사장이자 가장이 되어 있었죠. 저와의 강제 긍류 수업은 아들에게 돈의 흐름을 잇는 눈을 뜨게 해주었고 그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가게는 이전과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 등 아들은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게 매출은 조금씩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미여에게는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거의 매일 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왕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기태한범 오늘 자네 마누라가 감자 깎다가 손가락 베어서 피 철철 났어. 오늘은 설거지하다가 그릇게 먹어서 내가 욕을 바가지로 해줬네 하는 식의 보고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드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더 독하게 굴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라고 말할 뿐이었죠. 한 번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미연이 저러다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닐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특히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내 아내는 지금 자기 몸으로 자기가 저지른 짓에 무게를 배우고 있는 중이야. 내가 거기서 약한 소리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부터 며느리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가 손주 민준이를 보러 아들네 집에 들릴 때면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던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 자국이 남은 손을 가진 한 명의 낯선 여자가 있을 뿐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의 눈빛과 태도였습니다. 오만과 탐욕 경렬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어떤 종류의 체념 가리고 아주 희미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을 할 때도 더 이상 저나 아들을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기태 씨 내일 아침에 드실 국으로 놨어요. 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말만 할 뿐이었죠. 한 번은 제가 집에 들렸을 때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제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죄를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반성이든 아니면 혹독한 현실에 대한 적응이 등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마침내 며느리의 1년간의 봉사가 끝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오랜만에 제법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요. 봉투 안에는 5만 원 건돈다. 발이 꽤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그동안 가게에서 아끼고 또 수익이 늘어서 모은 돈이에요. 1년 동안 꼬박 모았어요. 이걸로 진짜 좋은 일 한번 하고 싶어서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더럽혔던 그 선행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이제는 우리 가족의 힘으로 바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다음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민준이가 지 모두 데리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병원과 희귀병 아동지원재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미리 연락을 해둔 재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재단 이사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뜻을 전해주신다고 하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준비해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봉투를 직접 건네지 않고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서 있던 며느리의 손에 봉투를 지워주었습니다. 너가 해, 아들의 나직한 말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네, 제가요? 그래, 시작이 어찌 됐든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해야지.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용서가 아닌 매듭을 지우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동안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이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 부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써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장은 환한 미소와 함께 봉투를 받아들고는 미리 준비해 눈 기부 증서를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기부자 선미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바뀐 증서를 받아든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투악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예전처럼 연기를 위한 거진 눈물이 아니었어요. 길고 긴 잿값을 치르고 마침내 아주 작은 속죄의 기회를 얻게 된 한 인간의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한 번 깨진 신뢰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붙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저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의 의무적인 봉사는 끝났지만 그녀는 주말이면 민준이의 손을 잡고 급식소에 찾아가 설거지 봉사를 하고 오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향긋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선반위에는 그날 병원에서 받아온 기부 증서가 작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저녁 식사는 하셨어? 그럼 이제 막차 한 잔 마시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민준이가 이번에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다니. 그리고 미연이가 엄마 드시라고 반찬 좀 만들었는데 주말에 가지러 오실 수 있냐고 물어봐라 달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더 없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뒤편에서는 민준이의 제작을 거리는 소리와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면을 위해 기척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평화로운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알았다. 주말에 들르마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더러 너무 모질고 독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길거리 악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풍파가 지나간 지금 제게 남은 것은 값이 삶은 보석이나 통장의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고요하고 단단한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 모든 시간을 견련하고 얻어낸 가장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창밖 그러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그 평화의 무게를 가만히 느끼고 있습니다.